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경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LA 산불과 가격 통제의 비극. 큰 사고에는 항상 뭔가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지금 이 가격이 뭐냐, 무슨 가격이냐 이렇게 제가 컨닝 삼아 여쭤보니까 보험료 통제였다는 겁니다. 보험의 가격, 말하자면 위험의 가격을 잘못 통제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근데 사실은 LA 산불 이외에도 뭐 환경규제 뭐 등등 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고, 궁극적으로 뉴섬이 이 다음 대선에 도전해 보려고 그랬는데 주지사요. 못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떤 LA 산불 얘기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예.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예. 우리도 산불 조심하십시오. 날씨도 춥고 한국의 정치 상황도 아주 그 시베리아 같은 추운 때죠. 예, 뭐 더 위험이 올 것 같은데요, 저는. 예, 지금 뭐 이런 경제 얘기가 귀에 들어올 수 있는 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해리스가 트럼프한테 왜 졌냐 그랬을 때 한 성공 요인이 트럼프가 집요하게 해리스를 캘리포니아 문제로 묶었다. 네. 저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범죄 동굴 되고, 네. 홈리스 버글버글 되고, 집값 높고, 네. 기업들 탈출하고, 세금 많이 걷고, 그 모든 문제가 이제 해리스가 다 캘리포니아 저 좌파의 본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국민들한테 먹혔다는 거죠. 네. 이제 캘리포니아 그러면 뭐 우리 전 세계에서 사실은 가서 살고 싶어 하는 그 로망의 지역이잖아요. 날씨 좋고. 그래서 저희 세대는 저기 호텔 샌프란시스코도 그렇고 LA에 가면 뭐 편지를 띄우라고 그러고 뭐 그런 노래도 있었습니다. 뭔가 아슬한 그게 있죠. 네. 그런데 지금 뭐 박살입니다. 산불의 모습이고요. 이 산불이 지나간 마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거의 뭐 전쟁터죠. 예, 전쟁터입니다. 사실은 이것도 주택가들이 이게 다 집터입니다. 그래서 주택가가 다 타버린 큰 사진 중에 일부를 보여드린 거고요. 예, 나성에 가면 그랬죠.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의 피해냐 하면 이 약 156 제곱킬로미터, 평방 킬로미터의 면적이 현재까지 소실이 됐고요. 지금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12,000여 채의 주택하고 상가가 불에 타서 없어졌거든요. 12,000여 채입니다. 12,000채가 되면 요 크기가 어느 거냐면 서울 전체 크기의 4분의 1이 탔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방대한 양입니다. 이 경제적 손실이 웰스파르고에 의하면 약 한 90조 정도 될 거다 하고요. 어떤 데에서는 200조에서 230조까지도 예상을 합니다. 보험업계만 해도 한 44조에서 60조 정도의 손실이 나고요. 우리나라의 DB손해보험이 한 600억의 손실이 나는 거로 LA 지역의 한인들 상대로 아마 보험을 팔아가지고 600억의 손실이 납니다. 2023년에 그 하와이의 마우이 섬에 도시 하나가 다 불탔잖아요. 그때를 능가한다 그러는 거고요. 미국에서 경제적 피해로 보면 5개 안에 제일 피해가 큰 5개 안에 큰 산불로 대해서 우리 요새 이제 종교 얘기하고 있는데 CNN 같은 데서는 종말론적 화재다 뭐 이렇게 표현을 과장을 합니다. 한 24명 현재까지 사실 이거는 더 늘어나겠죠. 예, 현재 24명이 죽었고요. 대피를 하라고 명령을 받은 주민이 92,0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산불이 계속 나고 있고요. 이게 이제 LA 부근인데요. 여기가 제일 크게 불이 난 팔리세이드 파이어고요. 이쪽에 이튼 쪽에 있고요. 여기가 헐리우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부자들이 사는 동네거든요. 부자 사는 동네에 가까이 있는 지역이고 여기가 이제 당연히 말리부 해변이고
이 팰리사이드 이게 이제 다 자동차 이름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우리나라 현대 자동차에 SUV가 있고 말리부도 차가 있죠. 대우였나요? GM에서 말리부 이런 게 뭐냐면 사람들이 살기 좋아하는 도시의 선망의 도시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투산이고 뭐 이런 게 다 그렇게 붙이는 거거든요. 산타페고 이런 게 미국에서 특색 있는 도시들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메인 다운타운 LA고요. 그래서 이렇게 경치 좋고 해변이 있고 부자들이 사는 동네에 지금 물이 난 겁니다. 예. 이게 이제 가까이 보면 이게 이제 주택가인데 이렇게 주택가가 이렇게 다 탄 거예요. 이튼 지역이고 여기 팰리세이드 해변가에 있는 이 집들이 다 탄 겁니다. 그러니까 산하고 그러니까 이게 산림이 우거진 데 있는 집들이 비싼 집이잖아요. 해변가에 있는 집들이. 그래서 이제 수천억 대 고급 주택까지 막 불나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이 팰리사이드 불이냐면 이게 이제 뉴욕 지도를 놓고 그 불난 지역을 갖다 집어넣으면 뉴욕에 거의 이렇게 반이 다 불탄 거고요. 런던에 이만큼이 탄 거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큰 거죠. 한국에 서울에다 놓으면 서울의 4분의 1이 정도 다 탄 거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 어마어마한 양의 불이 탄 거고요. 이게 이제 이렇게 했던 동네가 이렇게 변하는 거고요. 비포 애프터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전쟁 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왜 이런 대형 사고가 났고 사고 난 것뿐만 아니라 보험업계에 어마어마한 금융의 충격이 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DB 손해보험도 600억 손실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2017년에 여기 보험제도에 대해서 2017년에 그 주민 발의에 의해서 103 승인이 됐는데 이게 뭐냐면 과도하거나 부적절하거나 불공정하게 차별적인 보험료를 함들면 안 된다. 그래서 보험료를 싸게 유지하기 위해서 2017년에 이 보험료를 정부가 승인하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소위 그 캘리포니아 보험국이라고 해서 여기서 우리는 이제 보험감독원이죠. 여기에 보험료를 변경하려고 그러면 신고를 해라. 민간 보험회사가 신고가 아니라 승인을 받아야 돼. 신고 제도는 뭐 내가 해놓고 그냥 등록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근데 이게 뭐냐면 이 보험료가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위험이라고 하는 건 보험 들 때 과거 데이터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위험이 어떻게 되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캘리포니아가 최근에 그 위험한 산불이 무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보험료를 많이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니까 아우성치니까 그걸 못 올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미래에 산불 위험이 높아질 거라고 해서 보험료 인상은 불허하겠다는 거예요. 그 보험료 이게 뭐냐면 제한된 보험료가 미래 예측 위험 평가를 한 게 아니라 과거 손실에서 왜 이렇게 올리는지를 증명하라는 거예요. 과거만 반영하고 미래는 반영하지 말라고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보험국의 승인 거부 지연으로 사실상 보험료가 상한제가 돼버린 거예요. 승인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승인을 요청하면 계속 이제 빠꾸놓고 안 해주고 그래가지고 2013년에서 19년, 17년에 법이 이제 통과됐는데 150일 걸리던 게 이제 300일 가까이 걸리게 됐고요. 그래서 이 산업계에서는 이게 적정한 보험료라는 거 하고 정부가 승인한 보험료의 차이가 가장 큰 주가 캘리포니아가 돼버렸어요. 최근에. 그래서 근데 이게 왜 이게 보험회사들은 여기다가 더 보험료를 높이냐고 그러냐면 지금 가장 비용이 발생한 산불 10개 중에 8개가 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발生. 그러니까 캘리포니아가 위험한, 거기가 기후가 드라이하고 물도 적고, 그 다음에 부자들이 자꾸 산속에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소비자한테 싸게 보험료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주택보험료가 평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아주 낮게 유지가 됐고, 그 미래보험이나 그 다음에 이제 보험회사가 이렇게 보험을 들면 그 파국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보험회사 안 망하려고 재보험을 들잖아요. 그러면 재보험회사가 볼 때는
너 LA 쪽에다가 주택에다가 화재 보험을 많이 들었어? 그러면 내가 재보험료를 높일 거야. 높이거나. 근데 이 캘리포니아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보험을 파는 회사들한테만 적용돼, 재보험 회사한테는 적용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보험회사는 재보험료가 올라갔는데도 반영을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미래에 대한 거지, 과거에 대한 네. 게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제일 큰 회사들이 보험회사가 올스테이트나 스테이트팜인데, 네. 이 새로운 상품을 제공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 과거에 이제 낮은 위험으로, 네. 지금처럼 산불이 많이 나고 캘리포니아가 위험한 지역이 가만 안 된 보험료만 가지고 있고, 새로운 보험으로 갱신을 못하고 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해가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이제 X에 네. 올라온 이게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게 네. 1월 9일 날 이제 그 전에 뭐냐면 이미 불나기 전에도 네, 여기 주택 보험이 화재 보험이 네. 위기가 와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많은 회사들이 여기로부터 철수를 해요. 사업을 네. 여기서 안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면 망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집을 줘놨는데 보험이 갱신될 때 보험을 팔겠다는 보험사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집주인은 보험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러면 대신 주정부가 보험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최소보험을 팔아요. 그게 이제 네. 페어 저스티스 인슈런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 페어 플랜이라고 해요. 페어 플랜이라고 하는 걸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불이 만나는 이제 지옥의 길, 지금 있는 데가 거의 지옥의 길인데 여기에 네. 이 두 자리 숫자 이상으로 보험료가 올라가거나 갱신이 안 되거나 보험을 들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보험회사들이 그들의 손실을 충당하지 않으니까 보험 판매를 중단했거든요. 그래서 스테이트 팜만 해도 지난해 캘리포니아에서 3만 개의 주택한테 난 더 이상 너한테 보험 네. 취급 안 해준다고 그랬고요. 네. 그 3만 개 중에 70%에 가까운 2만 채가 요번에 불이 난 팰리사이드 지역에 있는 주택들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보험회사는 여기가 위험한 지역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보험료를 못 올리게 하니까 보험을 안 팔아라고. 네. 그래서 보험회사가 철수하는 거니까 지금 불이 난 집들이 보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오래전에 2025년인데. 네, LA가 타오른다. 네. 2025년 1월 8일인데, 여기에 뭐냐면, 이제 몇 달 전에, 넉 달 전이죠. 지난해 9월에, 이게 주요 보험회사들이 다 우리 보험이나 내 우세에 있는 집들을 4개월 전에 이미 보험을 다 해제버렸다. 네. 자기들이 캔슬해버려가지고 네. 보험을 갱신을 안 해줬다. 그러니까 이게 이 페리사이드 주위에 있는 집들이 보험이 없는 주택들이 대규모 네. 고급 주택들이 지금 불이 네. 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내용 자체는 무리 없어서 근데 실질 아니고 이제 네. 이 보험의 문제만 지금 들여다본 네. 건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가격에 대한 우환에 그게 이제 이건 이제 가격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 내용을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건데 네. 그게 이제 민간 보험이 거부되니까 보험이 없으니까 주정부가 이 페어 플랜이라고 하는 네. 보험회사를 공공보험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네. 들게 하는데 이거는 그 보험 한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커버해 주는 게. 네. 그러니까 그거 들었어도 지금 손실을 감안을 못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요번 사건 나기 전에 이게 지난해 9월 말 현재 벌써 지난해 상반기에도 불이 LA에서 얼마나 여러 번 났냐 하면 지금 주정부의 그 보험 회사가 1년 전에 2,840억 달러 손실에서 4,580억 달러 손실로 지금 손실이 61%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요번에 대참사 후에 어마어마한 손실이 내려오겠죠. 네. 그러면 이게 뭘 얘기냐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사건 나고 나면 많은 집들이 불탔으니까 이 지역의 위험을 더 높이 평가하니까 어차피 보험료가 올라갈 네. 거고 이 정부도 이 문제가 생각하니까 최근에 이 보험 감독 기준을 바꿨어요. 불이 네. 나자마자. 그러니까 이제 내년부터 왕창 올라가야 돼. 그러면
지금 이제 이게 뭐냐면 우선은 이거 세금으로 물어줘야 되는 거죠. 주정부니까 세금 더 내야 되고. 그다음에 근데 상당히 내야 되겠는데. 그다음에 이제 이게 원래대로 세금이 높아지면 거기다 집을 잘 안 짓겠죠. 네. 유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네. 집값도 그런데 우리가 집을 산다 그러면 모기지도 내야 되고 인슈런스도 내야 되고 프로퍼티 텍스, 재산세도 내야 네. 되는데 이 세 개를 합쳐보는 게 우리가 매달 나가는 돈이잖아요. 네. 뭐 메인티넌스 비용도 있고 다 있지만. 근데 이 보험료라는 게 워낙 높으니까 아주 위험한 지역에 산속에 불 나면 다 타버릴 집들은 네. 그 보험료가 높으면 거기다 집을 안 지었어야 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보험료를 낮게 해주는 바람에 여기다가 네. 위험한지 모르고 집을 다 지었잖아요. 비용이 적게 되니까. 그랬는데 지금 불이 나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나머지 선량한 사람들이 다음부터는 다 이 지역에 보험료를 높게 내야 되는 네. 일이 발생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2014년에 마우이 화재도 똑같았어요. 아, 그랬군요. 예, 거기도 거기는 늘 활화산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볼케노 주위에는 집을 안 져야 되는데, 네. 거기도 주정부가 그거를 세금으로 그 인슈런스를 감면을 해줘요. 네. 화재 보험을. 그러니까 이 비용이 싸니까 사람들이 네. 이제 집을 진 거죠. 그러니까 불이 나면 이제 피해가 커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시장의 가격이라고 하는 게 위험이나 비용을 제대로 반영을 해서 사람들의 소비자를 현명한 선택을 하게 하는 건데 네. 그걸 정부가 들어가서 이제 가격 통제를 하고 네. 나니까 그 후에 피해가 이제 이렇게 커진다라고 네. 하는 거에 아주 상징적인 예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가격을 기업이나 정부가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오늘도 제가 이거 오면서 보니까 정부가 20기가 쓰는 5G 그 통신요금을 월 10,000원 되는 알뜰폰 요금제도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왜? 정부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통신요금을 정부가 그게 뭐냐면 알뜰폰이라는 게 망도 없고 인프라 투자 안 하는 회사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통신 3사한테다가 그 인프라 임대 받아가지고 사업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통신사한테다가 알뜰폰한테 주는 통신 임대료를 인프라 기반 시설 임대료를 지금의 반 이상으로 깎으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통신사가 수익이 주는 거죠. 네. 네, 수익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싼 알뜰 요금을 만든다고 그래요. 그러면 결과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통신사 손해를 보면 그걸 어디엔가 정가를 하겠죠. 예, 그래서 통신사가 소익이 줄면 투자를 안 하겠죠, 뭐, 네. 그죠? 그러면 네. 이제 5G 그러지 않아도 서울에 일부밖에 안 되는데 지방 네. 투자 안 되는 거고, 네. 6G는 더 못 하는 거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가격이나 정부기관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무수히 많은 사람의 다른 선호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탐욕스러운 기업이 설정한다는 얘기가 너무 잘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네. 똑같은 거죠. 아니 캘리포니아 워낙 또 좌익 네, 그러니까 지역이잖아요. 보험사들이 집주인들을 다 착취하고 있다. 이거가 이제 저 좋은 뜻의 103조 제안에 의해서 보험 그러니까 승인제가 생긴 거죠. 불 안 나고 있을 때는 그런 것처럼 보이죠. 네,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네. 다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아주 로컬한 거. 이 지역에는 불이 잘 날지 위험이 얼마 되는지 이런 거는 정부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이런 정보 아주 디테일하고 구체적이고 지역적인 정보를 전달해주는 신호인데 네. 그거를 이제 무시하고 공무원들이 이게 너무 비싸니까 네. 착한 보험료 우리 착한 요금 아니에요? 착한 랜드 뭐 이런 말이 들어가면 이게 이미 좌파한 거예요. 그래서 네. 뭐 가슴이 따뜻한 이런 얘기하면 이건 좌파고 사기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임의로 낮췄기 때문에 원래는 여기가 이제 보험료가 올라가면 여기는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지역이니까 건축에서 실제 비용을 높게 만들어서 네. 안 했을 건데 이 가격 통제로 산불 위험 지역에다 건설을 회피하는 인센티브를 네. 없애버린 거죠. 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피해가 더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정책이 만들어내는 거죠. 네. 왜 기업이 탐욕을 못 부리냐 하는 거는
보험회사가 한 개만 있으면 탐욕을 네. 부리겠지, 그죠? 네. 근데 보험회사도 영업하는 회사인데 경쟁하니까 가가지고 근데 여기를 너무 싸게 하면 네. 그 회사 망하게 해요, 그죠? 예. 네. 그래서 너무 비싸게 하면 사람들이 보험을 안 들으니까 싼 쪽에 들어가니까 경쟁이라는 것 때문에 탐욕을 부리지 못하는 거고 네. 지금 독과점이라고 해도 내가 너무 너무 독점 행포를 부리면 누군가는 이익 많이 나면 들어오잖아요. 네. 그래서 경쟁 진입 때만이라도 탐욕을 억제하게 되는 거죠. 현재 독점 이익을 못 누리는 기업도 예. 되게 이제 잠재적 경쟁자를 늘 두려워하죠. 예, 그 다음에 가격을 올리면 그냥 수요가 경쟁 줄어들고. 없어도 수요가 네. 줄잖아요. 네. 그리고 기업도 사람하고 똑같거든요. 이게 부당한 짓을 하면 평판이 나빠지잖아요. 네. 그러면 그 네. 기업을 회피하게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끔 쓰는 장돌뱅이하고 동네 맛집하고 차이가 뭐냐면 손님이 들락날락하면 사기를 칠 수가 있는데 이 이웃회사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거 못 하잖아요. 평판이 네. 나빠지고 맛이 네. 없으면 그 집 안 가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이 평판이라는 게 엄청 중요한데 보험 같은 거는 관계를 1, 2년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죠? 내가 해가지고 사고 났을 때 가지고 몇 년짜리 거래를 하는 거고 우리로 얘기하면 몇십억에서 몇백억, 몇천억짜리 자산에 대해서 보험을 네. 드는 건데 평판 나쁜 회사하고 누가 거래를 하겠어요. 네. 그죠? 그래서 이런 많은 요소 때문에 정부가 안 나서도 시장이 가격을 탐욕을 부릴 수 없는데 이 정치인들은 툭 하면 기업한테다가 이제 탐욕을 부린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는 전 세계 어디나 이제 이 좌파들 또는 경제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대개 이제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서 모든 물가가 한 배 올라가는 거는 기업의 네. 탐욕이 아니라 정부가 과도한 통화량을 네. 증발해서 네.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돈을 풀어대니까. 예,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일반적인 가격 수준이 전체 올라가는 네. 걸 인플레이션이라 하죠. 네. 예, 이거는 거의 다 100% 정부 탓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 그냥 정치인들이 마구 돈 풀었다가 네. 지금 이제 전 세계가 지금 비용을 치르는 거잖아요. 그런가 하면 뭐 사과가 흉년이 들어서 사과값이 올라가면 배값에 비해서 상대적 가격은 이제 더 높아지면 사과를 안 사 먹고 배를 늘어나고 대체 네. 수요로 당기고 이거는 우리가 무슨 누구의 탓도 안 네. 벌리는 거잖아요. 수요 공급의 문제니까.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떤 한 개 가격만 올라도 다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네. 그거부터 때려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한두 번 역사적으로 실패한 게 아니잖아요. 가격 통제 역사가 아까 제가 The War on Price 그 책에 이제 나오는 예입니다. 사례예요. 네. 그래서 네. 이제 1942년에 2차 대전 후에 인플레이션이 막 나니까 네. 이 가격 안정국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우리나라 네. 저게 검찰이 하잖아요. 아니 우리나라 검찰도 심지어 경제부처에서 이거 만들어서 품목별로 공정 가격 정한다고. 그러고 이제 또 할 거예요. 구정 네. 물가 잡는다고 감시한다고 네.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서 전면적인 가격 동결을 하고 전시 중에 인플레이션 되는 거 막겠다고 했거든요. 이제 첫 번에는 이게 먹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가격 통제에서 예외가 있거든요. 농산물이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쪽에만 가격이 막 뛰는 거예요. 이제 그 다른 기업들도 농산물을 사가지고 이익을 그렇구나. 보충하게 네, 되는 거죠. 네. 이게 왜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농산물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생활비 가격이 확 올라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임금을 많이 올려줘야 되는 악순환으로 가서 인플레이션이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1차적인 것만 보면 늘 안 보이는 거죠. 예. 그다음 이제 닉슨이 또 그 인플레이션 대응해서 임금하고 물가를 90일간 네. 동결시켰거든요. 이게 이제 한국 전쟁 이후에 미국의 첫 가격 통제예요. 네. 예. 그래서 이제 1950년 20년 만에 처음 했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가격 임금에 대해서 동격을 했고, 그다음 이제 여러분 보시면 오일 쇼크 전후에 네. 막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20몇 %, 30% 그랬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때
그 보커가 그 연준이 한꺼번에 이자를 막 네, 20% 가까이 올렸던 그때 네. 이제 전에 했던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다음에 뭐 이 비슷한 코스트 오브 리빙 카운슬이라고 하는 생활비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네. 인상 지침을 하고 이제 점진적으로 완화했지만 정부가 계속 모니터링 한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첫 번에는 이제 일시적으로는 안정되죠. 정부가 억누르니까. 그런데 이 원가에 비해서 너무 싸게 가격 통제를 하니까 공급 부족이 나타나는 데가 있잖아요. 네. 그 첫 번째 나타나는 게 휘발유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줄이 길어지. 예, 그래가지고 주유소에 긴 줄이 늘어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 뭐 네. 사람들이 공급이 안 되니까 못 버티니까 어떻게 했어요? 네. 풀었죠. 그랬더니 그냥 물가 눌렸던 게 한꺼번에 딱 뛰어서가지고. 네. 그 눌렸던 게 한꺼번에 터지니까 그냥 한꺼번에 두 자리 숫자 인플레이션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 누를 수 있으면 장기적으로는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가격 통제를 하면 종종 암시장 만들어지고 네. 원가 이하로 공급하라 그러면 생산 인센티브가 감소하는 거고 네.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특정 지역에 하면 다른 쪽으로 넘어가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역사적 교훈이죠. 그 흔히 얘기하는 로베스피에르 그렇죠. 우유값처럼 되는 단기적으로 해결에 비효율적이다. 네. 근원을 해결하지 않고 그냥 근원을 근본적인 해결은 수요의 만큼 공급을 늘려주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거를 그 가격을 통제하는 거는 수요 능력 확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는 문제를 덮어놓는 거지 해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터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인플레이션은 결국은 통화량 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 모두가 뭐냐면 물가 올라가지고 못 살겠다 아우성치면 이런 짓을 정치인들이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대개 이게 포퓰리즘이고 정치적 압력 때문에 이런 게 생기거든요. 뭐 또 똑같은 거죠. 네. 야, 주택 공급을 하면 이제 임대료를 통제합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LA하고 그 캘리포니아하고 뉴욕이거든요. 예. 그럼 투자가 위축이 되죠. 임대료 받아가지고. 샌프란시스코는 우리가 지금 망하고 있는 거. 예. 그래서 임대료 받아가지고 비용도 안 되고 그러면 메인테넌스 안 해주고 공급 안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데가 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유지 관리 안 되고 비용에서 어렵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싸니까 원래는 시장에서 딴 데로 이사 가고. 거기에 들어올 사람이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그러니까 우리가 가격만 보면 안 되는 게 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가족에 대해서 교육에 의해서 어디로 가야 되고 직장에서 어디 가야 되고 이게 자유롭게 이동될 때 경제 전체의 노동력이 제대로 할당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임대료 통제라고 하는 거 임의로 나죠. 우리 지금 임대차 보호법 이런 게 마찬가지거든요. 그게 장기 필요 이상으로 싸게 오래 있으려고 그러면 원래 거기가 직장부터 먼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사 가면 저쪽에서 저쪽 임대로 해야 되니까 싼 데서 멀리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 기름값도 더 내게 하고 시간 낭비도 더 하게 하고 그 동네에 와서 가까이서 살고 사업해야 될 사람 또 못 들어오는 거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점유에 오는 그 비효율, 자원 배분의 비효율이 이런 것들은 이제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엄청 큰 거예요. 우리도 지금 사이에 많이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먼 동네를 다닌다고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인데. 그래서 점점 주거지를 찾기 어려워지고 그런 경우에 가난한 사람이 자기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가까운 데로 못 가고 거기에 전에 거기 있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 싼 임대료 때문에 눌러 앉아 있으니까 내가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임대료 통제가 가난한 사람 도와준다고 그러는데 경제적 기회를 박탈하기 때문에 불평등을 더 확대하는 쪽으로 그냥 근데 이런 거는 잡힐 수가 없어요. 경제 통계에. 그죠? 못 잡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비용들이거든요. 그런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요즘 이것 때문에 주택 공급이 지금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2023년, 24년에 신규 주택 건설인가가 과거 10년 평균의 반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지난 2022년에 비해서도 44%가 서울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다음에 금리 많이 올라갔고 공사비 상승을 했는데
아파트 상한제, 네, 그다음에 초과 분양가 상한제 있는 데다가 또 초과 이 환수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수지가 안 맞으니까 지금 PF 대출 안 해주고 그러니까 공사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 공급하고 거래가 다 실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서울은 집값 모자랄 거구나. 그러니까 지방 사람들은 집을 한 채만 가지고 있으라고 종부세 때문에 그러니까 어디다 집을 사겠어요? 네. 서울에만 사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제 이 후유증이 어떻게 나오나. 네, 그러면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은 거래가 실종되는 거죠. 거기에 투자가 아니라 공실 생기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그대로 있는데 지금 이제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저 분양가 상한제가 1977년에 도입이 됐거든요.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이게 이런 거예요. 아주 경기가 침체가 돼가지고 죽겠다 그러면 경제 활성화 때로 이걸 풀어줘요. 그러다가 조금 풀어졌다가 집값만 올라가면 다시 가격 통제로 들어가요. 그래서 낸탕운통을 그냥 그렇군요. 한 번 생긴 제도가 지금 2014년까지 77년부터 규제했다가 조금 완화했다가 다시 재강화했다가 이게 이제 이게 언제 생긴 거냐면 우리나라 중동 붐이 있을 때 중동에서 외화 다 벌어가지고 와서 집을 막 사니까 집값이 올라간 거예요. 그때 생긴 거예요. 이게 그때 생긴 거예요. 중동 붐에서. 그렇게 생겼다가 올림픽 때 또 생겼다가 그래서 침체되니까 완화했다가 IMF 외환위기 때 완화했다가 그러다가 다시 집값 상승하니까 또 했다가 또 이 좌파 정권들 오면 사실 이게 원인들이 다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수요 공급을 맞춰주는 것밖에 없는 건데 자꾸 가격적으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비용을 자꾸 이제 숨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상한제가 끝나요, 정말. 공급 위책에서 서울시에 이제 누가 다음 정권을 잡든 이 주택 대란을 이제 문재인 때부터 다시 시달릴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아주 명확한 거거든요. 아유, 골치 아파. 근데 그리고 이제 이 상한가 제도가 있어서 잘 못하게 하면 공급이 모자르면 청약에 완전히 이제 과열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과열돼요. 그러면 그 수요에 비자라서 몇 명만 받으니까 그 사람한테는 낮은 가격에 되니까 로또가 되고 나머지 사람들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싸게 사가지고 집값이 높으니까 전세비 상승에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이게 엉뚱한 데는 공급 과잉을 낳는다는 거예요. 필요한 데는 공급 부족을 낳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분양가 상한제가 있으면 소규모 개발하면 경제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 짓는 거야. 위로 올려가지고. 그러니까 수요가 없을 땐 없는 곳에는 공급 과잉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가격 통제가 공급 축소만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수익성이 낮으려면 양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엉뚱한 데는 공급 과잉이고 어떤 데는 잘 안 지어요. 이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가 공급 축소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에서 지금 우리 주택 문제가 LA의 그 문제하고 가격 통제가 가져오는 비용은 똑같다는 거죠. 또 하나 다음 이슈. 이 다음은 이제 이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그게 탄핵 이유가 아니고 내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 내란 선동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고발을 하겠다. 정말 이게 어느 시대에 사는 정치 세력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니 이제 이런 거를 지금 한다고 사실은 대통령이 문제가 된 건데 자기도 똑같이 그런 일을 하겠다고 하면 어떡해? 이제 우리나라에서 요새 뉴스가 많이 되는 게 이제 저커버그가 트럼프한테 가서 납작 엎드렸다는 거거든요. 뭐냐면 이 저커버가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데 또는 구글 이런 데서 지금까지 고객들이 올리는 정보에 대해서 검열, 이게 이제 자기들은 컨텐츠 모더레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모더레이션이라는 게 이제 과격한 거 뺀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컨텐츠 모더레이션을 하는 거로 해서
뭐 이렇게 댓글 못 달리게 하고 뭐 광고 뭐 옐로 딱지 붙이고 삭제하고 커뮤니티 계정 또 규제 뭐 이런 말도 쓰고 그랬는데 이제 저커버그가 저기 조지타운 대학에 가서 멋진 연설을 했거든요. 네. 경제적 자유에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네. 이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할 말을 하게 하는 게 사회를 분열시킨다고 주장을 한다. 그리고 그들은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허용하는 것보다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을達成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네.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 위험한 생각이다. 네, 이거 뭐 네. 아주 자유주의적인 발언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는 이제 페이스북이 이 소위 언론 검열을 많이 한 거잖아요. 네. 이래서 이제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니까 우리도 언론 검열 안 한다. 예, 안 한다. 안 하겠다. 그래서 이제 소위 얘기해서 언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사가지고 X로 이름 바꾼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그 트위터가 이제 언론 검열을 해서 그렇습니다. 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랬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지금 이런 회사들이 누구 거를 삭제시키거나 제한할 때 삭제받는 사람들의 반발이나 소송을 두려워해서 이런 거를 제3자 팩트체킹 하는 회사들에다가 아웃소싱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제3자 체크 팩트 프로그램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해왔죠, 그동안. 네, 지금까지 해왔던 거예요. 네.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대신 어떻게 하면 커뮤니티에서 자발적으로 이거는 가짜야 가짜라고 노트라고 해서 거기다 사람들이 의견을 달면 그 노트가 보여짐에 따라서 커뮤니티에 들어온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끔. 네. 그래서 자율 규제에 이게 커뮤니티 노트라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노트가 많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죠.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회사하고 아무 상관없이 참여자들이 네. 보고 이 얘기는 가짜 얘기다, 위험한 얘기다, 뭐 왜곡된 얘기라 붙이면 그걸 보고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우리가 맛집 리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콘텐츠에 대해서 이제 말을 이렇게 삭제하는 거가 어떤 거냐면요. 사실은 한 해 여기서 이제 이게 그 메타가 그 발표한 내용에 그렇게 써 있는 겁니다. 12월에만 해도 수백만 개의 컨텐츠를 삭제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전체 생성의 1% 미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려요. 근데 삭제 건수에 10개 중에 10%, 20%는 잘못 삭제하는 거예요. 컨텐츠 그 알고리즘이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네. 우리 말을 이해한다는 게 어렵잖아요. 이게 그냥 이게 농담으로 하는 건지 진짜 가짜라는 건지 사람은 이해할 수 있는데 저 페이스북 말고 유튜브에서도 이게 뭐 비일비재하지.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왜 댓글을 왜 못 단다고 했는지 그렇다고 페이스북 같은 데 많이 나오잖아요. 유튜브에도 여기 왜 딱 찍어 붙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 구글 같은 데서 이제 이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유튜브 같은 데서. 페이스북도 마찬가지. 그러면 이게 수백만 개의 20%면 수십만 개의 컨텐츠가 매일 부당하게 삭제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말이 되냐. 이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인 것들이 우리도 똑같아요. 뭐 이제 이쪽에 그 에코 챔버라고 해서 이 가짜 뉴스 든 사람만 너무 많고 이쪽은 또 이쪽으로 극단적인 사람 많고 그 김어준 같은 가짜 뉴스 만든 사람도 있고 공병우 같은 가짜 뉴스 만든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전체에서 이게 자꾸 선거나 정치 사회 문제의 게시물이 너무 많다. 페이스북에서 그러니까 얘네가 알고리즘으로 일괄적으로 줄인 거예요. 노출이. 피드에 우리가 올라오는 것 중에 얘네가 이걸 양을 조절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2021년에 이제 그 가짜 선거 부정론이 나오면서부터 미국이 갈라진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얘기 양을 페이스북에다 줄인 거예요. 알고리즘으로.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뉴스가 좋은 사람이 있고 싫은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라 개인화 하겠다. 개인화 해가지고 정치 얘기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그냥 많이 주고 싫어하는 사람은 하겠다. 이게 이제 이 세 가지 변화를 하겠다는 거죠. 메타가 이제 근데 이제 우리 같은 데서는 이런 걸 다 이제 정치권에 고개 숙인 저커버그다. 근데 원래 트럼프 전에도
이 사람은 자기가 마치 그 자유, 언론의 자유의 수호자처럼 발언해 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실행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전부 우파고 좌파고 이 사실을 요거만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바른 길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2016년부터 서드 파티 팩트 체킹 하는 건데 네. 왜 이거를 없애야 되냐면 팩트 체크하는 그 회사는 편향적이지 않냐는 거예요. 지금 구글도 이 구글 똑같이 그러고 있습니다. 파티가 그런 거 합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비난을 안 받으려면 우리가 자의적으로 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알고즘으로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서드 파티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어떤 전문가는 객관적이냐 세상에. 그래서 이제 이게 미국의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이게 뭐냐면 2020년에 스탠퍼드의 그 전염병 학자 바타치아라하고 하버드의 클로로프 박사가 그다음에 옥스퍼드 대학의 굽타 박사 3명이서 뭐냐면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정책은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 경제 봉쇄하고 학교 폐쇄하고 이런 제한 정책들은 사회 전체에 아주 소수한테만 혜택이 가고 새로 잡아야 되는 젊은이나 가난한 사람한테는 아주 불균형적인 해를 끼친다. 이런 정책을 준다는 걸 촉구한다 그러고 이 코로나 정책에 대해서 과연 과학적 근거가 있냐. 우리 지금 보면 거리 두기가 완전 사기였거든요. 2m 거리가 전염을 예방한다는 어떤 증거도 없고 마스크가 전염을 줄인다는 어떤 증거도 없거든요. 지금 지나고 나면. 근데 그 마스크 쓰기 하느라고 온 국민을 그러고 2m 거리 두기 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규제를 만들어냈어요. 바닥에다 분필까지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게 맞다라고 지지하고 이런 사람들이 학자들이 많이 나서는데 바이든 정부가 이 SNS 회사에다 뒤에다가 압력을 가해가지고 이거 노출되지 못하게 하라서 이게 섀도우 센서죠. 그늘 검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회사에게 직접 그림자 검열을 지금 하게 하고 발언이 안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언급조차도 못하고 이런 과학자들의 유튜브는 다 삭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위험하냐 지금 생각하면. 그래서 이제 이 검열관이 고귀한 진실을 추구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 검열을 한 사람도 정치 목적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만큼 당파적이고. 그래서 이게 이 코로나 정책이 이게 맞냐? 그래서 토론하는 거 하고 반대자들을 말 못하는 게 하고 어느 게 더 쉬운 권력을 가진 사람한테 쉬운 거냐면 후자가 훨씬 쉽잖아요. 그래서 토론을 이겨가지고 막 합리적인 안을 하고 그러기에는 그게 훨씬 어려운 길이지만 진실된 길인데 공무원들은 쉽게 더 쉬운 길을 선택하는 지금 정부가 인정했습니까? 했죠. 그때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래서 이제 막으니까 뭐 그때 전문가로 되고 뭐 마스크 팔고 뭐 한 사람들은 이익을 많이 받겠죠. 그러죠? 근데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토론을 하면은 또 굉장히 또 이 말하자면 봉쇄주의자들이 이 개방주의자들을 잡아먹을 듯이 났어요, 또. 그래서 이게 그렇지만 미국의 코로나 정책은 뭐 세계 최악의 재앙적이었잖아요. 센서십을 했어도. 이제 이 정치적 편에서 팩트 체크하는 조직이 이 팩트 체크 회사들이 얼마나 객관적인가를 올 사이드가 다시 평가해요. 그래서 봤더니 모두 좌파적이라는 그 팩트 체크가. 그 다음에 이 팩트 체크 회사를 그럼 국민들이 믿냐? 밑에다 팩트 체크로 돼 있으면 그 효과가 있냐? 공화당 지지자의 70%는 팩트 체크는 좌파적이라서 아무도 이걸 안 믿어요. 그 민주당원도 30%는 이걸 안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그 세상에 있는 그 뉴스에다 대고 걷다가 객관적인 전문가들 팩트 체크라고 해놓으면 팩트 체크가 붙은 걸 가지고 사람들이 그거 뉴스에 대해서 수용을 달리할 것 같지만 그 자체도 불신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 보면 이게 이제 팩트 체크 회사를 네가 얼마나 믿냐? 한쪽으로 기울러 있냐면 10%는
이게 팩트체크가 공평하다고 생각하고 70%는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30대 70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뉴스 미디어가 어떠냐면 90%가 미디어는 다 좌파라고 공화당은 얘기하고 중도도 거의 70%고 민주당 지지자마저도 60%가 좌파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미디어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이제 그 가짜 뉴스 많이 퍼뜨리는 유튜버들이 왜 소셜미디어 하냐 그러면 미디어가 제 역할 못해서 그런다는데, 미디어를 공정하고 믿을 만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역대적으로. 이 언론에 대해서. 언론인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 그리고 이제 이 우리나라 많은 분들은 미국 사람들보다 덜 겸손해요. 네. 제가 뭐냐면 자기는 가짜 뉴스에 안 속는데 다른 사람은 다 속는다고 생각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얘기하는 거 보면 저놈들 너 여론조사를 어떻게 믿어 뭐 하고 선거 결과를 어떻게 믿어 이런 거면 자기는 안다고 보죠. 자기는 가짜를 잘 구분한다고 다른 사람들은 저 음모론에 따라서 비밀리하는 저놈들한테 다 조작당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그 자기 편향적인 그 과실은 크고 다른 사람들은 바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너 뉴스에 대해서 이게 정확한 건지에 대해서 네가 얼마나 너 자신의 판단력을 믿냐면 29%만 내 자신의 판단력을 믿는다고 그래요. 뭐 이게 나머지는 뭐 중간주 물고 뭐 나도 잘 모른다 이죠. 똑같아요. 확신이 가는 사람은. 그런 면에서면 우리가 되게 과신을 많이 하는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왜 검열이 워킹 안 하냐? 이건 뭐 하이에크가 지식이 사회적 사용이라고 하는 이제 논문에서 가격이 왜 중요하냐? 사람마다 선호도가 다 달라서 이게 이 시장 가격이라고 하는 각자가 다른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조각 그림 맞추는데 각자 다른 조각을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어떤 조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병태가 오늘 점심에서 육개장을 좋아할지 설렁탕을 좋아할지 구청장이 어떻게 알아요, 그죠? 내 이웃도 모르는 거잖아요. 아니, 심지어 자기 자신도 모르는 거야. 오늘은 괜히 육개장이 땡기다가 내일 가면 설렁탕이 땡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식은 분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수의 공공정책 전문들에 의해서 통합되지 절대 않는다. 이게 분산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참 분산되어 있다는 말이. 지식이 분산되어 있고 각자 다른 퍼즐을 가지고 있고 이걸 공유하는 게 시장 거래라고 하는 거죠. 공유하는 시스템,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장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이게 뭐 아담 스미스하고 하이에크고 다 한 얘기잖아요. 이 얘기를 사람들은 미디어에도 똑같다는 거를 인정을 안 해.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검열을 해야 된다. 가짜 뉴스 때려잡아야 된다. 이 얘기는 가짜 뉴스 때려잡는 사람은 진실만 추구하고 진실을 다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미디어도 아이디어 시장이다. 여기서 상행적 규제보다는 명령보다는 밑에서부터 자율규제가 좋고 이 절대 소수의 전문가들이 남한테 지시하는 것으로 통합되지 않는다. 이거는 시장 전체에 우리가 복잡한 시장에 분산돼 있고 분포돼 있고 누구도 모른다는 거를 인정해야 되잖아요. 이 탱글이라고 하는 저널이 있거든요. 여기에 아이삭 사울이라고 하는 아주 이 유대인 이름이 사람이 이제 아까 메타의 커뮤니티 노트 이제 자율 규제하는 거 그게 어떤 게시물이 올라오면 여러 사람의 의견을 달아서 이게 가짜 뉴스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거를 얻는데 보통 하루에서 이틀 걸린다 이거예요. 아, 많이 걸리네요. 근데 그 사이면 벌써 그 가짜 뉴스가 수백만 명한테 노출이 된다. 그래서 진실을 따라잡을 때 기회를 얻지 못한다. 이런 게 시장은 불안정한 거죠. 미디어 시장은 항상. 그러니까 증시에도 버블이 있고 항상 가짜 뉴스가 있고 호혜도 잘못 발행을 하죠. 그런데 이 오류를 이틀 만에는 하지만 바이든 정부가 그 코로나 통제하는 거 그거 잘못된다고 인정하는데 얼마 걸렸냐. 정권 끝날 때쯤 돼서 인정 4년 걸렸잖아요. 이건 4년이 걸리는 거에 비하면 이틀 만에 되면 얼마나 빠른 거냐. 그러니까 시장 어떤 정책도
완벽한 시장을 만드는 시장은 없다는 거죠. 시장은 이게 자꾸 이 실험을 통해서 피드백을 통해서 교정해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주의자가 시장을 완벽하다고 해서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네. 시장 말고 다른 대안이 더 최악이라는 것 때문에 이걸 선택하는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상에는 자율규제하고 이제 네. 규제, 공식적인 심판이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상황식 자율규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선수들이 스스로가 심판이 되는 거잖아요. 대표적인 운동 경기가 사실은 골프거든요. 네. 골프는 자기가 스코어 적는 거잖아요. 네. 그죠? 예. 물론 이제 중계하다가 잘못 적어가지고 치팅하면 아주 미국에서 어마어마하게 페널티 내는데 기본적으로는 자기의 정직성을 믿고 하는 경기잖아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이 그래도 뭐 이건희 회장이 임원들한테 골프 열심히 치고 골프 잘 쳐보고 거기서 룰 안 지키고 사기치는 놈하고는 거래하지 말라 그랬다는 게 이제 이 골프가 가져오는 그 자율 규제의 장점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자율 규제를 하면 스스로의 책임감이나 정직성, 명예 같은 걸 요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들이야 이제 카메라가 줌아웃을 하니까 꼼짝 못하지만 아마추어들은 감독이 없거나 저 멀리 있으니까 트럼프가 이제 언더에이지 친다고 자랑하는데 이렇게 치팅 많이 하는 거로 유명하잖아요. 툭툭 건드리고 그리고 주머니에 공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공 못 찾으면 내려놓고 빼놓고 찾았다 그러는 거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공식 심판이 있으면 우리가 농구나 뭐 축구 이런 데서는 심판한테 안 걸리게 얼마나 교묘하게 치팅을 하느냐로 행동 양식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사회는 기본적으로 자율 규제하고 도덕에 의해서 많은 경이 되고 법은 최소한에 그쳐야 되는 게 이제 자율 규제의 장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 시장에도 똑같다는 거죠. 이 컨텐츠에도 컨텐츠 모더레이션을 플랫폼 사업자한테 카카오한테 잘해라. 네이버한테 잘하라 그래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그 정부가 뭘 해도 안 되고 그 민주당처럼 뭐 민주경찰서 만들어가지고 지네가 맨날 고발하겠다 이런 거는 이제 우리 사회가 지금 근데 그런 발상 자체가 왜 그 사람들은 그런 그래서 발상을 하는지 이게 이제 저커버그가 저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비난받을 이유는 있어요. 지금 바로 이제 트럼프 집권 때 와서 왜 그렇게 하다가 지금 와서 갑자기 그러냐 하는 것도 있고 이 정책을 하느라고 임명한 사람이 트럼프 아주 친한 친구고 이 정책 발표를 팍스뉴스에다 하거든요. 메타가. 그래서 이게 뭐 내부에 자기의 가치를 찾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새 정부에다 환심을 하려고 하는 CEO의 모습으로 비춰주는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바른 선택이라는 거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실천을 기대하고 이게 자유주의 사상적 승리로 봐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이 미국의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유튜버는 구글도 좀 따라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미 바뀐 거예요, 다. 다 이제 구글이고 다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뀌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지금 하는 짓이 이런 거잖아요. 성역이냐? 성역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성역이에요. 참 이분은 어떻게 아니 가짜 뉴스는 자기들이 더 많이 만들어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그 시장이나 표현의 자유나 기본권이 뭔지 민주주의가 뭔지를 전혀 인식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아까 그 LA에 보험료 통제 가지고 산불 피해를 키운 거하고 똑같은 그러니까 발상이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아니 이거는 자기들이 파출소를 세울 수 있는 어떤 종류의 권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공권력은 폭력이고 그거는 임의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나는 근데 어떻게 해서 경찰서를 임의로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각자. 그래서 사람을 검열하고 체포하고 구금하고 감옥에 집어넣을 권리가 있는 수갑을 채울 사람을 그런데 민주경찰서라는 이름을 만든다는 게 그 자체가 경찰서를 임의로 만든다는 아니 이렇게 사실은 우리나라 좌파들은 아직까지 소위 20세기 일반적으로 좌파가 도달해 있는 수준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 이 남지사는 전라도 지사죠. 이거는 잘했냐 그랬더니 지사가 혼란 부추길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훈아라고 하는 개인이 우쪽도 잘못했고 좌쪽도 잘못했다고 그냥 보통 시민으로서 한마디 한 거잖아요. 네. 그죠? 이 사람이 유명인이긴 해도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이 정치적 의견을 내미는 게 사회 혼란을 부추긴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시민의 의사표현이 사회 혼란을 부추긴다고 보는 거잖아요, 정치인이. 그죠? 이게 얼마나 정말 민주주의의 미음도 모르는 아주 전체주의적인 발상이고 시대착오적인 사람들이냐고요. 이런 사람들이 제1야당의 대표를 하고 도지사를 하고 이발이 부끄러운 줄 모를 거예요. 아니, 근데 이런 경우에 나훈아가 한마디 하면 꼭 누가 한마디 한다면 차라리 남짓 나왔어. 그럼요. 하면 되죠. 네. 그럼 온 국민이 웃고 말죠. 네. 이걸 이 사람들을 그 높은 지위에 있는 권력자들이 정치인이 아주 심각한 언어로 한 개인의 의사표현이 사회 혼란을 부추길 일이 아니다. 이게 시민의 의사표현이 혼란을 부추긴다고 네.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짜뉴스, 음모론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많은 기본 생각이 그거예요. 누가 저놈 때문에 세상이 혼란스러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하고 다른 생각을 남이 하면 그거에 홀깃해가지고 생각이 바뀌나요? 안 바뀌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다른 사람 얘기해서 사람들이 함부로 안 바뀌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가격 통제는 장기적으로 실패하는 거다. 네. 우리나라의 관치금융하고 부동산 가격 통제, 뭐 통신 통제 이게 지금 그 캘리포니아 주가 한 거하고 똑같은 일이거든요. 더 우악스럽거든요. 지금 이거는 예. 너무 규제도 많고 다양해서. 예. 그리고 아주 비상식이 네. 상식이 돼버렸어요. 비정상이 정상이 돼버렸어요. 우리나라 하도 오랫동안. 어떤 개별 규제 당국자도 손대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정도로 많아요. 77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네. 벌써 우리나라 역사에 40년, 50년 되는 거잖아요. 네. 반백년이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한 번도 부동산을 시장한테 맡겨놓은 적이 없어요. 네. 통신도 그렇고 금융도 그렇고. 그러죠? 근데 이제 우리 LA 산불이 주는 가격 통제의 비극을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거래의 자유화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런 걸 빨리 없애야 된다. 이런 게 이제 LA의 큰 분란과 뭐 걱정되고 우리 교민도 많고 뭐 우리 야구 선수 누굽니까? 박태환이? 예, 그 집도 탔다는 건지 다 위험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니 근데 LA 산불은 뭐 이 가격 문제 말고도 또 뭐 환경 규제를 둘러싼 논란 뭐 많은데 이제 이게 미국의 그 보험회사들이 지금 주가가 이제 대폭 폭락을 하거든요. 지금 아니 뉴섬도 인기 폭락하겠는데요. 이제 뭐 당연히 지금 뉴섬도 끝나기 지금 이제 삼선이어가지고 임기 마지막이잖아요. 그리고 네. 다시 못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지금 민주당의 이제 주자가 없잖아요. 지금 그랬으니까 거기서 제일 그거로 얘기했었는데 타격이 크겠죠. 요번에 이제 아니 해리스가 여기 주지사로 또 출마한다고 했다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 LA 화재가 가져오는 교훈 중에 하나, 정부에 의한 가격 통제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착하고 정의롭고 불평등하지 않고 평등하고 이런 얘기 붙으면 좋은 말 쓰는 인간들은 다 거짓말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오늘 경제뉴스에서 다뤄봤습니다. 네, 좀 이따 우리 종교 얘기를 물론 저는 강의를 듣는 입장인데 종교 얘기 재밌어요. 여러분 귀에 쓰더라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많은 종교인들이 종교적 어떤 종류의 그 도구마로부터 벗어나고 오히려 종교인들에게 진실한 나름대로의 어떤 그 종교를 갖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